안녕하세요. 김수철 세무사입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청년의사 의대도서관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게 될 강의는요, 병의원 세금관리 방법이 있을까? 이런 논의입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수입이 아주 많고 또 비용은 적고 이익이 많을 때만 우리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런 강의도 또 들으시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의사분들, 원장님들은 아마도 세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민감하실 것 같아서 이런 자리가 마련해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준비한 분들 중에서요, 평균적으로 의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가장 취약합니다. 의대 공부를 하시는 동안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퇴화가 되셨고요. 개업을 하고 나서는 주변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다 같이 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서로 다 모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강의는 6개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3강은 제가 초단기 처방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뒤에 3강은 중장기 처방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는 분들은 1강, 2강, 3강만 들으셔도 대략적으로 병원 세무는 이런 거구나, 이런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뒤에 4강, 5강, 6강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금이라는 것도 결국 어카운팅, 회계라는 것의 일부세요. 우리 회계가 쭉 있고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알려면 우리 앞단에 그런 어카운팅에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끝까지 다 들으시는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는 현재 세무법인 텍스케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사실 8년밖에 안 되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국세청 출신인데요, 한 20년, 거의 30년째 이제 세무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물려를 받았죠. 사실 병원 세무는 아버지가 훨씬 잘 하십니다. 아버지는 한 2천여 원장님들한테 텍스 서비스를 하셔 오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병원보다는 식당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식당 기장 서비스라고 하죠. 한 2,0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 김수철 세무사 치시면 식당 사진이 한 1,000장 정도 이렇게 떠서 제 애들도 아빠한테 도대체 뭘 하러 다니는 사람이냐, 맨날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냐. 근데 저는 이제 방문하는 우리 거래처 식당마다 사진을 찍어서 이왕이면 광고도 해드릴 겸 그런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대학교 때부터 병원 쪽 일을 해왔기 때문에 병원 쪽 이런 책도 썼고요. 김세무사의 회계학 코칭, 병원 세무편, 그리고 현재는 뭐 개원이 협의회, 서울시 의사의 각 지역 의사회들 이런 쪽에 자문 및 매달 아니면 매 분기마다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초단기 처방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병원 세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금을 덜 맞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세무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세무조사 안 나오는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시죠. 세무조사 안 나오는 방법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적 증빙을 갖고 법인처럼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가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몇몇 분들은 법적 증빙이 무엇일까 하면서 동공이 흔들리실 수 있고요. 법인처럼 신고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2번째, 소득률을 계속 높이면서
부동산을 안 산다. 이러면 또 세무조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매출 누락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 그런 병가들이 있어요. 성형외과, 교정치과, 피부과 이런 병가들은 국세청에서도 매출 누락을 하고 있겠지, 탈세를 많이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병가의 원장님들은 집을 안 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집을 안 사는 바람에 최근 3, 4년 엄청난 후회를 하시고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사모님들한테 혼나고 아니면 배우자분들한테 혼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는 세무조사도 안 나오고 집도 살 수 있는, 부동산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법적 증빙이라는 것이 우리 병원 세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증빙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법적 증빙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요, 대부분 제약업체랑 거래를 할 때 아니면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 업체랑 거래를 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래 상대방들이 대부분 법인이시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세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만큼 이체를 하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시죠. 아니면 뭐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제를 하게 계시고, 또는 현금 이체를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기도 해요. 현금 영수증이 우리가 개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 병원을 하시기 전에는 아마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아마 현금 영수증을 받으셔서 연말정산 때 정산을 하셨을 건데요. 우리 개업을 하고 나서는 그런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 지출 증빙이라고 합니다. 네, 사업자 지출 증빙은 핸드폰이나 그 원장님들의 주민번호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하시는 현금 영수증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스타벅스를 갔어요. 병원에서 쓸 그런 신용카드를 안 가져왔네. 그러면 바로 이체를 해주시고 아니면 현금을 건네주시고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발행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 스타벅스 직원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씀하시면 바로 현금 영수증, 즉 사업자를 위한 현금 영수증인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장님 본인의 어떤 신용카드가 없었을 때는 현금 결제나 이체를 하시고 이런 증빙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걸 하나 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만약에 10억의 매출이 있고요, 8억의 비용이 있다고 신고가 되고 2억 정도가 이익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8억은 과연 법적 증빙으로 증빙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억 중에 인건비 신고, 즉 우리가 원천 신고라고 부르는데요. 인건비 신고한 금액이 한 3억 정도 된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죠? 5억이죠. 그 5억만큼은 법적 증빙으로 신고가 됐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매년 들여다보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법적 증빙이 없는데 세무사가 임의로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임의로 비용을 넣었을 경우에는 세무사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제재를 해요. 가장 큰 제재가 이제 영업정지인데, 사실 2년 정도 영업정지 당하신 분이 최근에 있으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사를 거의 접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빙이 없이 담당 세무 대리인에게 비용을 좀 더 넣어달라 하면 아마 올해는 더 세무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법적 증빙을 잘 챙기시는 게 세금도 줄이고 세무조사도 피해가는 첫 번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법인처럼 신고하면 조사가 안 나와요. 그럼 과연 법인처럼 신고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법인은요, 개인 사업체와 달리 법인 통장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법인 카드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개인 사업체인 경우 병원은 병원을 개업하실 때 사업용 통장을 만드셨을 거예요. 뭐 모모 의원이라고 한다면 모모 의원이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사업용 계좌를 만드셨을 거고요. 모모 의원의 그 사업용 카드를 만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통장이나 이런 카드가 법인 통장이나 법인 카드는 아니세요. 가장 큰 차이는 무슨 의원, 무슨 의원이라고 써 있는 카드, 통장도 결국은 원장님 본인의 개인 통장이고 개인 카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통장 거래를 하시다 보면요, 뭐 월세를 우리 병원이 임대하고 있는 그쪽 건물주한테 월세 보내는 거야. 당연히 이 계좌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만약에 전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 집주인한테 보내는 전월세가 이 통장에서 마구마구 섞이는 수가 있어요. 애들 학원비도 이 통장에서 나갈 수 있고요. 또 병원 카드라고 만들었지만 그 신용카드로 장도 볼 수 있고요. 애들 학원비 결제도 할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면 병원에서 쓰는 그런 비용들하고 집에서 쓰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장님들을 보면 정확하게 그 비즈니스용 그 통장과 비즈니스용 카드를 법인처럼 집하고는 상관없는 비용은 절대 여기서 쓰지 않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만약에 이런 병원이 있다면 조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조사가 나와도 세무조사 나오신 우리 국세청 직원들이 엄청난 좀 충격을 받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하면 사실 그쪽에서 추징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적이 없게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근데 많은 병원들이 사실 저도 예전에 개인 사업을 해보고 지금은 물론 법인을 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을 할 때는 돈이 굉장히 좀 많이 섞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중에 잘 추려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세무법인 대표로서 직원들이 갑자기 크리넥스 휴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갖고 사무실 근처에 이마트에 가서 크리넥스 휴지 3각을 샀습니다. 네, 법인 카드로요. 그러면 일단 국세청에서는 사무실 주변에 마트에 가서 이런 소모품을 샀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데요, 만약에 사무실 근처의 마트로 안 가고요, 제가 사는 집 근처의 마트로 갔어요. 거기 가서 사면 일단 국세청 직원들은 그 나중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우리 장부를 뜯어봤을 때 이걸 집에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병원에 저희 사무실에 가서 사용했는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서는 법적 증빙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업을 위해 썼는지, 즉 병원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그냥 가사용으로 사용했는지 이런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쓰는 것도요, 가끔 사무실 근처에 마트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한 거는요, 차라리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시고 이체를 하신 다음에 병원 통장에서요,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주서관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크리넥스 하나 사는데 과연 사업자 등록증을 주고 이체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고 그걸 확인해서 과연 이런 소비를 할 것이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굉장히 좀 큰 금액이라면, 여기서 큰 금액이라면 뭐 이런 사시는 물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게요. 100만 원 이상 거래 같으신 경우에는
이체를 하시고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가장 좀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법적 증빙을 다 받으시고 법인처럼 병원 세무를 하시면 당연히 세무조사도 안 나오고요. 세무조사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추징되는 세금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률을 높여서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소득률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병가마다 다 정해놨어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평균 소득률이 57.3%, 저 밑에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25.2%. 국세청에서 이런 소득률을 정해주다 보니까 이 소득이라는 건 버신 거에서 쓰신 걸 빼고 남은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정해주다 보니까 이 소득률은 국세청에서 낮추질 않고 있어요, 지금. 정해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소득률에 맞춰서 병원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병원이 번거에서 쓴 걸 빼니까 소득, 즉 이익이 매출 대비 20%밖에 안 된다. 즉 10억을 벌어서 8억 비용이 있고 이익이 2억일 때 그때 소득률이 20%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20%밖에 안 된다 하는 분들도 나는 안과인데 내 친구들 주변의 안과들이 다 국세청에서 정한 30.5%로 신고를 하고 있네. 그래서 오히려 비용들을 빼고 아니면 뒤로 미룰 수 있는, 올해 비용 처리 안 하고요, 뒤로 미룰 수 있는 비용들을 일부러 뒤로 밀어서 30.5%, 즉 올해 3억을 벌었습니다 라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실질하고 달라지고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오히려 이익은 많이 난 것처럼 신고가 돼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소득률을 맞춰서 신고하고 있고요. 매년 1%씩 올리면 또 조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올해 3억을 신고하셨다면 내년에는 31%, 3억 1천, 후년에는 32%, 3억 2천.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 소득률을 높여야 되느냐? 한 번 이렇게 올리다가 한 번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소득률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소득률에 맞춰서 또 신고하면 또 세무조사를 피하는데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는 같은 병가인데, 같은 안과인데 다 30.5%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안과가 갑자기 20%를 신고한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 낮게 신고한 데부터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률도 상식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전보다는 뭐 코로나 이런 팬데믹도 있었고 해서 또 병원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익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소득률대로 신고를 안 해도 조사가 나오는 빈도수는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소득률은 좀 어느 정도 벤치마커로서 좀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법적 증비도 적고요. 소득률도 같은 병가 병원보다 낮고요. 그런 와중에 강남에 집을 샀다? 바로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해서? 예, 설마 진짜로 그래요. 실제로 강남에 집을 사시고 조금 있으면 2년 안에 보통은 세무조사가 다 나옵니다. 그 세무조사는 부동산 자금 출처와 연관돼서 나오는데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셨어요. 대출을, 요즘은 대출이 많이 안 되죠. 그래서 10억 정도 대출을 일으켰고요. 20억 남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0억이에요. 저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30억에서 대출 10억, 전세 10억 빼면 나머지 이제 10억이 남아있죠. 그 10억은 소득세를 신고한 돈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 한 5년 동안 번 돈에서 우리가 쓴 돈,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고 잡힌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소득률이 20%라면 10억 버시는 분들은 2억 정도 이제 소득이 있으신 거고, 거기서 세금을 한 5천 정도 내셨어요.
그러면 1억 5천이라는 돈이 있는데 애들 유학을 보내서 1년에 1억 정도 들어요. 해외 송금 이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5천만 원 갖고 이리저리 또 뭐 쓰신 게 있어요, 카드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천만 원 정도 통장에 있다고 보여져요. 개원한 지는 5년 됐어요.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5년 하면 얼마죠? 1억 5천만 원이죠. 근데 갑자기 10억만큼 자금을 동원해서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머지 한 8억 5천은 분명히 매출을 누락했을 것이다. 즉 현금 매출 누락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 매출 누락 조사가 나왔을 때 저희는 매출 누락한 게 없어요.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났는데요? 엄마 아빠가 줬어요? 부모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증여세 조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률이 낮으면서 부동산을 사시면 우리 병원 세무조사가 들어왔다가 병원 장부가 깨끗하더라도 증여세 조사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 오늘 요즘의 일들이 아니라 이거는 20년, 30년 넘게 해온 조사고, 특히 요즘 아파트 값이 굉장히 폭등했고 부동산 값도 폭등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병원 조사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 증빙을 잘 챙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처럼 한번 운영을 해보자. 세 번째, 소득률을 남들만큼은 신고해보자. 그리고 매년 조금씩 올려보자. 그리고 집을 사지 말자. 이 네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기는 싫을 것 같아요. 세금은 많이 내기는 싫고 조사도 받기 싫은데 돈은 많이 이렇게 모아서 집은 사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간중간에 이런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 조금씩 팁으로서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번 우리 1강의 마지막은 이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이 세무조사 절차를 들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하면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증 증세다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이 절차를 잘 알고 계시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병원 조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정기조사든지 특별조사든지. 정기조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성실도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실하게 신고했느냐예요. 즉 법적 증빙을 얼마나 갖추고 신고했느냐, 소득률을 남들만큼 신고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성실도 분석인데, 즉 법적 증빙이 굉장히 적고요, 소득률이 낮으면 성실도 분석에 걸려서 대부분 원장님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더 재수없는 케이스인데, 무작위 추출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 개별 관리 대상자라고 해서 예전에 세무조사 했었을 때 좀 추징액이 많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또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거죠. 이런 분들은 항상 세무조사에 좀 유의하셔서 매년 신고를 하셔야 돼요. 특별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탈세 제보가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조사가 나오면 원장님들이 끊임없는 또 의심병에 걸리세요. 지난번에 나갔던 걔가 날 찔렀나? 3달 전에 나간 그 친구가 날 찔렀나?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보통 탈세 제보가 들어오고 1년 안에 조사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탈세 제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 순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의심을 하신다면 1년 전에 나간 직원을 의심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십니다. 근데 탈세 제보 같은 경우는 직원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원장님하고 자 진료했어요. 결제는 현금으로 할게요. 원장님은 좋으시죠? 나갔어요. 상담실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 10%를 빼준대. 오케이. 이체할게요. 그리고 가서 다시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실장님 아까 그 현금 드리면 10% 빼주신다고 했는데 맞죠? 네, 맞아요. 그거를 녹음해서 국세청에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탈세 정보는 장부, 엑셀 자료,
그 다음에 녹취록, 이런 게 없으면 탈세 제보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병원에 전화를 해서 탈세를 유도한 다음에 그걸 녹음해서 갖다 주시는 환자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굉장히 이런 거에 좀 조심하도록 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로 오면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법대로 합니다.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조사가 나오면 조사 시작되는 열흘 전에 통지서가 와요. 병원으로 와요. 뭐 집으로 오기도 하고요. 보통 병원으로 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 통지서가 오기 일주일 전에 담당 조사관이 병원으로 통지서를 갖다 줘요. 아니면 일주일 후에 통지서가 갈 테니 준비해 주세요라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조사 하나가 이제 나왔는데 조사관 분이 무려 세무조사 3주 전에 이 통지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3주간을 원장님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안 좋긴 한데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최소 10일 전에는 조사하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특별조사는 그냥 아침에 다 열 몇 명이 들이쳐서 뭐 노트북 이런 거 뭐 장부 뭐 차트 이런 거 다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가 아니라 정기조사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면 보통 한 번은 이제 뭐 국세청에 들어가거나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리인으로 해서 뭐 보통 저만 국세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원장님들은 진료하시고 또 세무조사 끝나고 추징이 많으면 또 세금 내야 되니까 열심히 일만 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가 끝나면 한 번은 가셔요. 보통 이제 사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사인하실 거는 두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인서고요. 하나는 조기결정 신청서예요. 확인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점을 잘 몰라서 이런 세금을 누락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다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국세청 직원들도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무리한 과세를 했다고 나중에 감사회나 이런 거에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원장님들 확인서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기결정 신청서는요. 보통 조사가 끝나고 2달 있다가 납부서가 나오는데 납부를 늦게 하면 할수록 1% 정도 이자가 붙으세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런데 조기결정 신청서를 내면 바로 납부서를 주세요. 그래서 한 2달치에 이자 1%, 그러니까 한 2% 정도 아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결정 신청서를 내면 안 좋은 것이 우리가 불복을 할 수가 없어요. 불복이란 뭐냐면 고지서를 받고 아니면 조사 통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그 상위 기간에다가 조사가 잘못됐으니 다시 세금을 결정해달라는 그런 이제 행정 절차인데요. 조기 결정 신청서를 내면 불복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억울하기보다는 보통 병원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조기 결정서 신청을 하고 차라리 이자만큼의 가산세를 줄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개요였고요. 우리 2강부터는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 어떤 점들이 지적을 당하고 그런 지적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